안녕하세요. 합격하는 요양보호사 채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노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특성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요, 노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질환들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질환의 이름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강의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계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이다 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 계통이 있죠. 호흡기계도 있고 심혈관계도 있고 소화기계도 있고 비뇨기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각각의 계통에 따라 질환을 확인해 볼 거예요. 혹시나 이전 강의 아직 보지 않으신 선생님들이라면 꼭 이전 강의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다가 이전 강의 링크 넣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 딱 누르시면 바로 강의로 연결이 될 거니까요.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기계에서는요, 위염, 위궤양, 위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맞아요. 뭔가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변을 보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들, 소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위염이라던가 위궤양이라던가 이와 같은 질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염이라고 하는 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가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 몸통에서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증 부위를 표현할 때에는요,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궤양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위염은요, 위에서의 염증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위궤양은 조금 더 심한 상처,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막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깊숙하게 손상이 되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근육층까지 손상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염보다 조금 더 손상의 깊이가 깊은 것들, 그랬을 때 우리는 위궤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면요, 맞아요, 피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천공입니다. 천공은요, 구멍이 뚫리는 걸 얘기해요.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엉겨 붙는 거예요. 협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암은요, 서서히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빨리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위암은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편이고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했습니다. 몇 년간은 5년간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 재발이 있지는 않은가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대장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장암은요, 특히나 기름진 거 많이 먹거나 아니면 대장에 용종, 뭔가가 달려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에 관련해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것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좋대요? 통곡물, 생채소, 생과일, 요런 것들,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반면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것들, 요런 것들도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름기가 많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잔여시기가 아니다, 섬유소가 적다라고 해서 저잔여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잔여시기는 피하는 거예요. 대장에 좋은 거는 잔여가 잘 되는 것들, 섬유소가 많은 것들, 이러한 음식물들이 좋은 거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루에 물도 충분히 마시는 거 필요하게 될 거고요. 설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예방법,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사는요, 묽은 변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물을 섭취해 주지 않게 되면 탈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설사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설사가 있어도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대는요, 설사가 나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저지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약물을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설사가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설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거고요. 필요할 때에는 설사를 해서 내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사제 같은 거 함부로 복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의외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대장암이랑 반대가 돼요. 대장암은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먹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대장에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일 때는요, 반대입니다. 섬유소가 많은 것들은 대장을 자극하게 돼요. 안 그래도 설사가 심한데 대장을 자극하게 되면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설사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때는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섭취하면 안 된다. 반대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섬유소가 많은 것들 좋지 않고요. 지방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장을 자극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설사가 있을 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변비로 넘어가 볼게요. 변비는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먹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약물 같은 것들을 잘못 복용했을 때, 아니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변이 딱딱해지게 될 거고요. 대변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질의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다. 섬유질은요, 대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죠. 장을 자극해 줍니다.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섬유질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대변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하재 남효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가 되었을 때, 배변 반사라고 하는 건요, 배변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재를요, 남용하게 되면, 하재는 아래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변비가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약물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요,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 몸이 알아서 배변 활동을 하면서 대변을 배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런 반사작용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약 먹으면 쑥 하고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하재를 불필요하게 절대 복용하면 안 되겠죠.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가 있지요. 이와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복용하게 되었을 때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요,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활발하게 해준다,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대변이 딱딱해서 나오기가 어려울 거니까요. 충분하게 물 섭취를 해주는 것들, 그리고 복부를 마사지 해주게 되면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복부를 마사지 할 때는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장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방향과 일치하게 마사지를 해줘야지만 안 그래도 대변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부 마사지라면 도움이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해준다. 호흡기계의 주요 질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독감이 나오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감, 인플루엔자 동일한 얘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매년 1회 예방접종하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 요거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되었다, 노인이 되었다, 질병에 걸리기가 쉬울 텐데요. 매년 1회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만성기관지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건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흡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및 예방에서는요, 금연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가래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가래를 충분히 잘 배출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배출하도록 하는 거고, 목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좋지 않고요. 자극적인 음식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필요하게 된다. 세 번째로 폐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는 건요, 폐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균 때문에 폐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해두시면 되는데요. 흡인성 폐렴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요, 뭔가가 잘못 흡인되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이 잘못 숨쉬는 통로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물질과 같은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뭔가가 잘못 넘어가서 흡인이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폐의 염증을 우리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로 천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질환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천식이라고 하는 건요, 기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을 쉬는 통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이 과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꽃가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갑작스럽게 온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습도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증상은요, 호흡음이 어떻대요? 맞아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보이게 됩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런 특징적인 증상은 천식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뭘까요? 맞아요.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출이 되었을 때 기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 물질이 있을 텐데 그 물질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됩니다. 폐결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결핵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특징적인 증상 빨간색 글씨죠. 선생님들께서 꼭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대요? 오후가 되면요, 열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늦은 밤이 되면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지는 그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고열이 발생하고요, 열이 떨어지고요. 오후에는 또 고열이 발생하고요, 열이 떨어지고요.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일 때 폐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더라. 진단을 내릴 때는요, 결핵균이 있는 부분에 문제가 팍 보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가슴의 흉부에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폐결핵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래를 특 하고 뱉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폐결핵균이 있는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는요, 특징적으로요,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기간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물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홍조라던가 피부의 발진,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주기적으로 간 기능을 검사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간에 독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가를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간격마다 계속해서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호흡기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심화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를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상적인 좋은 혈압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수축기 혈압은 120보다 낮을 때, 이완기 혈압은 80보다 낮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높을 때를 우리가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요. 뒷머리 아프다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같은 증상,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염분이 많은 것, 짠 음식은요,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염식이를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지방이 많은 것들은 혈관을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결국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지 않은 저지방식이를 섭취하는 게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혈압이 조절이 되면 약을 내 맘대로 먹지 않아도 된다? 절대 아니죠. 빨간색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복용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혈압을 매일매일 측정하게 될 텐데 혈압이 정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 조절이 되다가도 약을 안 먹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그렇죠. 혈압이 갑자기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약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약을 끊는 건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맘대로 복용을 안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더 기억하도록 합니다. 동맥경화증이 나오고 있어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건 동맥이 경화,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관 안쪽에 지방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결국 혈관 안쪽이 좁아지게 되면 심할 땐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협심증, 더 심할 때 심근경색증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가슴의 통증, 흉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치료 및 예방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염분이 적은 것들이 좋을 거고요. 지방이 적은 식이를 해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 특히나 심장과 관련된 뭔가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지방식이, 저염식이 이 두 가지는요. 기본적인 식이요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 심장에 혹은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들은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부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 너무나 중요하게 자주 출제가 되는 질환이 되는 건데 심장이요.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냐면 심장은요. 원래 잘 짜줘야 돼요. 심장이 수축을 하면 짜주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건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짜주지 못하니까 혈액이 충분하게 우리 몸을 돌 수가 없는 상태. 그랬을 때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호흡곤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은요. 폐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옆에 폐가 있고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이 축적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면 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증상도 나타나게 될 거고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부종도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나 염분이나 수분 섭취에 제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해요.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고 그냥 축적만 돼 있는 겁니다. 부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 몸을 붓게 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짠 것들 먹는 거 제한하게 되고요. 수분 섭취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체중을 측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부었는가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붓는 게 좀 덜할 거고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되고 체중이 더 증가하게 되겠지요. 빈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빈혈이라고 하는 건요, 혈구가 뭔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요, 적혈구가 부족하다 혹은 적혈구 안에 구성 성분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빈혈의 증상,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요,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때에는 빈혈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겁니다.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모글로빈,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5번만 읽어볼까요? 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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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모글로빈. 맞습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빈혈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요, 철분제를 복용하면 되거든요. 부족하다 그랬죠. 뭔가 혈액과 관련된 게 부족하니까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보충이 되는 건데, 철분제의 흡수를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래요? 비타민 C예요. 오렌지 주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철분제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요, 철분의 흡수를 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 빨간색 글씨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들을 기출이 되었거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내용이 익숙해지시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는 암기할 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씨, 철분을 비타민 C와 복용하게 되었을 때 흡수를 높일 수가 있다. 철수씨, 철수씨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고격계 주요 질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행이라고 하는 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게 되는 관절의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냐면 어디래요? 빨간 글씨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죠. 별표까지. 맞아요. 연골입니다. 혹은 물렁뼈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뼈가 있죠.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뼈하고 뼈는 너무나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이 관절 부분에는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물렁뼈가 붙어 있거든요. 선생님들 치킨 먹을 때 보면 물렁뼈 부분 있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또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관절이 뻣뻣합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직현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난다. 빨간 글씨 암기 꼭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심할 때에는 관절의 변형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관절 부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어떠한 운동이 도움이 된대요?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그러니까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들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요, 뼈에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얼기설기 되어 있죠. 구멍이 진짜 많죠. 이랬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멍이 많다 보니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골절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러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도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약물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서 햇볕을 쬐야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다공증은 반대입니다. 체중이요, 부하가 됩니다. 조금 체중이 실릴 수 있는 운동을 했을 때 뼈가 조금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기설기 있던 것들이요, 체중을 조금 실어줬을 때 이런 것들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았던 퇴행성 관절염의 운동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되는 건데, 권장하는 건요, 빠르게 걷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뭐래요? 맞아요. 수영입니다. 앞서 보았던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요, 수영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왜요? 그렇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수영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됐던 건데, 골다공증일 때는요, 수영이 도움이 안 돼요. 체중이 실리지 않죠. 뼈가 튼튼해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일 때? 골다공증일 때. 그 다음 고관절 골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다리 쪽에 있는 관절인데요. 여기서 골절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특히나 낙상 때문에 다리에 있는 관절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비뇨 생식기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비뇨라고 하면요, 소변을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실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변을 실수하는 겁니다. 조절하지 못하게 나오게 되는 것,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요실금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원인을 보게 되면요, 방광의 저장을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소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요도가 있습니다. 소변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광에서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변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근처에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골반 근육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조절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변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하대요? 이 근육의 힘이 떨어졌으니까요,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비만하게 되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복부 안쪽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될 거고요.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실금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고,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분 섭취는 충분하게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소변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수분 섭취는 충분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요실금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요거를 선생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요실금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복부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요실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대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뭔가 복부에 배 쪽에 압력이 가해진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게 되는 것,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복압성 요실금. 나이가 듦에 따라서 특히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의 종류가 됩니다. 복부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요실금을 우리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절박하게 나오는 것,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역류성 요실금입니다. 역류하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소변이 가득 찬 거예요, 방광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다 보니까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역류성의 요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헷갈리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복압성 요실금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보겠습니다. 전립선은요, 남성에게만 있는 부위가 될 텐데요.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면 방광이 있고요. 소변이 모여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나오는 통로를 우리는 요도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보게 되면 방광 옆에요,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을 전립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면요, 요도를
누르게 될 거고요.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 커져 있는 것, 그러면서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원인은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증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요, 요도를 누르게 될 거고요.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의 줄기가 가늘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특성에 대한 것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래서 그랬지라고 이해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을 봤는데요, 시원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잔류하고 있는 느낌이야 라고 해서 잔뇨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오지 않아서 힘을 꼭 줘야 하지만 소변이 나오는 그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빈뇨, 긴박뇨, 야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빈뇨는요, 소변을 빈하게 자주 보는 겁니다. 자주 보게 되었을 때 빈뇨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변을 봤는데요, 2시간 이내에 또 소변이 마려워요. 그랬을 때 빈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긴박하게 소변을 봐야 된다. 소변을 참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는 긴박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밤에 보는 소변, 야뇨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 소변의 주기가 가늘어지게 되고요. 보고 난 다음에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은 잔뇨감이 있게 되고요. 또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만 하고요. 빈뇨, 긴박뇨, 야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계의 주요 질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요, 욕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건데, 나이가 들었다, 노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욕창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욕창 때문에 극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될 거고요.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를 자주 변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자세를 변경하지 않게 되면 한 자세로 있게 될 거고요. 한 부분만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쪽에 피부가 손상이 되고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창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세를 변경하는 거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침대에 있을 때는 2시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의자나 휠체어와 같이 앉아있다라고 했을 땐 1시간마다 더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압박을 받는 부분이 더 좁아지게 되니까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에는 1시간마다는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된다. 무릎 사이에는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게 되면 욕창을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절대 안 된다. 도넛 모양의 이러한 베개 있죠. 청골이라고 하는 건 꼬리뼈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다가 압박을 예방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도넛 베개를 넣게 되면요, 도넛 베개가 닿는 이 부분에 오히려 압박이 몰리게 됩니다. 집중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도넛 모양의 베개는 금하고 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도넛 모양의 베개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파우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파우더를 사용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우더는요,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을 일 수도 있고요. 또 땀구멍을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 사용도 금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금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피부 건조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피부 건조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샤워를 자주 하거나 때미는 거 자주 하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헷갈리기가 쉬운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놓았거든요. 자주 샤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목욕한 다음에 물기는 두드려 말리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게 되면 건조가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대상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요, 피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수두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두도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원인으로 대상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걸리고 나면 우리 몸에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증식하면서 증상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띠 모양을 이루면서 수포와 같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이렇게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수포가 있고요. 아파요. 자결감이다 라고 하는 건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자 뜻 자체가 타는 듯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치료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치료제를 쓰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긁거나 하게 되면 더 전파시킬 수가 있고, 또 이 감염 부위를 더 넓게 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긁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네 번째, 옴 한번 볼게요. 옴은요, 진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죠. 가려움증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러한 질환이 됩니다. 특히나 밤에 옴 진드기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었을 때 가려움증이 특히나 심하게 되더라.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빨간 글씨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있죠. 동시에 함께 치료 별표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옴은요, 동시에 함께 꼭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전파가 잘 되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옴 환자가 있습니다. 심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있던가 없던가 관계없이 접촉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동시에 함께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내복과 침구는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세탁 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은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게 되면 옴 진드기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세탁한 다음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옴 진드기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게 되면 최대 2, 3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여나 남아있는 애들이 있다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세탁 후에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각기계 주요 질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각기계에서는요, 녹내장, 백내장 혹은 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고 듣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 눈이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주요 질환은 녹내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백내장이 있게 될 텐데, 백내장은 그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녹내장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께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가 상승하는 거래요? 밑줄 짝 팔표까지? 맞아요. 안압입니다. 눈의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눈 안쪽에는 시야를 담당하는, 시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이름을 시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경이 눌림을 받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 시력이 약해지게 될 거고, 심각할 경우에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좁은 시야예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 잠깐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주변이 점차 안 보여지게 되거든요. 정말 심할 때는 이 중앙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정말 심각할 때는 실명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녹내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각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투명하거든요. 근데 뿌옇게 혼탁해지게 되고요. 또 눈의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구에 통증이 있게 되더라. 치료 및 예방을 보게 되면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안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절대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복압이라고 하는 거 복부의 압력이에요. 배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안압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대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것들도 하면 안 된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고개를 숙이고 나서 장시간보가 문과하게 되면 눈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결국 눈의 압력,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백내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앞에서는 녹내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은 백내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딱 보더라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눈이 하얗게 되는 건데 어느 부분이 하얗게 되는 거냐? 수정체 부분이 혼탁해집니다. 하얗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별표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녹내장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녹내장은 안압이 증가하는 거고요. 백내장은 백자가 들어왔죠.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동자를 보게 되면요. 하얗게 뭔가 껴있어요. 백태가 껴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볼 때에도 뿌옇게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선명한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게 백내장의 증상이 되는 거고요. 불빛이 있을 때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빛이 상한되거든요. 퍼지면서 무지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밝은 불빛이 있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면서 눈부심 증상이 있고요. 녹내장과 대표적으로 크게 다른 거는 통증은 없어요. 녹내장일 때는 안압이 증가하다 보니까 안구에 통증이 있다라고 했죠. 백내장은 수정체만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다 보니까 따로 통증이 있지 않다.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시력이 감소하는 증상은 나타나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이 되면서 듣는데 곤란해지는 겁니다.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들릴까요? 크게 소리치면 잘 들릴까요? 아닙니다. 고음의 큰 소리, 고함 치는 것 이런 거는 잘 안 들리고요. 저음으로 차분하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거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내분비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분비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호르몬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내분비계 질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당뇨병은 노인이 되었을 때 많이 걸리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질환이 됩니다. 이때 어떤 호르몬의 문제래요? 인슐린이죠. 인슐린은요,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기는 되는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 몸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그만큼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게 작용합니다. 혹은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저항을 보여요. 이만큼 혈당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의 포도당의 수치, 혈당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너무나 증가하다 보니까 소변을 봤을 때요. 혈당이 섞여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소변에 혈당이 나올 만큼 우리 몸에 혈당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 소변에 혈당이 있는 것, 포도당이 나오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증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당뇨병이 되었을 때는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몸이 달달해지게 되는 거고 결국 소변에도 혈당이 나올 만큼 달달한 상태에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는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음증이라고 표현해요. 갈증 때문에 다음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소변을 무진장 많이 보게 됩니다. 다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혈당이 바깥으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서 많이 먹습니다. 다식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바깥으로 나가죠. 포도당이 나가다 보니까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혈당이 많다 보니까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돼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상처 치유의 지연에 그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갈증을 많이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증, 소변이 무진장 많이 나오게 된다, 다뇨증, 뭔가를 많이 먹게 된다, 다식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체중은 감소하게 되더라. 그리고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이 끈적끈적 달달해지다 보니까
그리고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혈당이 발생하거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감염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뭔가에 감염이 되게 되면 혈당이 오르게 되거든요. 고혈당이 될 거고요. 식사를 너무 많이 했을 때도 정상적이라면 이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정상적인 혈당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작용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식사량이 증가했을 때 고혈당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너무나 혈당이 많아지게 되죠.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되는 건데 소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고혈당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죠. 혈당이 낮은 상태가 됐을 텐데 어떨 때요? 맞아요.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반대의 상황인 거죠. 활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게 될 거고 혈당을 많이 쓸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슐린이 원래는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저혈당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잘 되지 않고요. 반대로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혈당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조절해 줘야 되는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당뇨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당뇨병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고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고혈당,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눈이 보이는 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시야가 몽롱해지기도 하고요. 배고프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저혈당의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라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탕을 먹되 초콜릿을 먹되 빨리 당을 올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혈당의 증상, 땀을 많이 흘린다, 머리가 아프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배고프고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치료 및 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이 있을 때는요, 먹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운동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이때쯤 되면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왔고 음식물들이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확 오르게 되는 시점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그리고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할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혈당을 강화시키는 떨어뜨려주는 먹는 약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심할 때에는 인슐린 주사도 할 수가 있을 건데 인슐린 주사는 빨간색이에요. 입으로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투여하는 거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요. 당뇨병일 때는 혈액이 달달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끈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과 같은 곳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건데 특히나 발톱을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맞아요. 일자로예요. 발톱이 이렇게 있죠. 이렇으면 발톱의 모양대로 자르게 되면 발톱의 가장자리가 살을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가장자리로 살을 파고드는 증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손톱은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손톱은 상관없죠. 손톱은 모양대로 둥글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발톱은 가장자리가 살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일자로 잘라야 된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더불어요. 발을 다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한번 발에 상처 나면요. 정말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할 때에는요. 괴사가 돼서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양말을 꼭 신어줘야 되는 거고요. 발을 씻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잘 건조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다. 잘 관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심리, 정신계 주요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 환자일 때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각하는 것,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 되었을 때는요. 모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시국이 변화하거나 체중도 변화할 수가 있고요. 불면증, 불안, 초조, 무기력 이와 같은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심할 때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통이라던가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울증인데 신체 증상이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신체 증상 호소가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라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를 방문해서 치료받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우울증이 정말 심할 때는요.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 자살할 거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도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햇볕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우울증의 증상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망이라고 하는 건요. 의식이 갑자기 변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 요인이 있게 될 거고요. 그 요인 때문에 의식의 변화, 의식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선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요.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갑자기 의식의 장애가 발생하는 걸 얘기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가 선망을 얘기할 때 치매하고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요. 그 다음 강의 때 치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때 정리해 드릴 거고 지금은 선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고 증상의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알아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시간, 장도,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못 알아차리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을 보게 되면요. 진압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압력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달력이라던가 시계와 같은 것들은 가까이에 두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가 날짜라던가 상황과 같은 것들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도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환경과 같은 부분들을 친숙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혼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의식 장애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극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 대신 친숙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주 방문을 해주게 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망에는요, 야간 선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앞서 보았던 건 선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거라면 야간 선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망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밤이 되었을 때 의식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갑자기 어딘지 모르거나 이런 것들이요. 특히나 치매 대상자가 밤이 되었을 때 성격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면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야간 선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벼운 수준이라면 밝게 해주며 다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너무나 심각하다. 지금 심각하게 흥분되어 있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즉시 보고하게 되는 거고 전문가 치료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들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계통에 따라서 질환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질환들의 특징에 대한 것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많고 질환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까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질환 파트는요. 문제를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되게 헷갈려요.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록 여기 있는 내용들 강의에 대한 것 쭉 다 봐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거니까 모두 다 봐주셔야 되는데 본 다음에 문제까지 꼭 풀어주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했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시길 바랄게요.